안녕하세요. 올 추석에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오랜만에 집이 활기차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들과도 얼굴을 못 보는 시간이 많았었지만 이제는 조심하면서 모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모두가 건강하게 조심해서 지내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요. 자식들이 다 자라고 나니 집이 조용해진 것 같네요. 큰아들이 최근에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지내니 좋네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기쁘고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던 것도 그리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도 결혼을 해서 올해는 집이 더 북적일 것 같아요. 새로운 며느리와도 가까워지는 시간에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었을 텐데 그 상처를 되짚든다면 힘들 수 있겠네요. 우리는 그 상처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런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벼 농사를 지으셨는데 우리 동네에는 상당한 크기의 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소유한 논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주로 일꾼들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바쁘셨는데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논에 나갔다가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큰 오빠와 아버지는 항상 따로 식사를 하고 저와 동생들 그리고 어머니는 따로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잘 차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밥상을 차리고 어머니도 조금만 먹고 아버지의 식사를 챙겨주어야 했습니다. 집안일과 경제일 모두 아버지의 관리하에 이루어졌고 엄마는 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정에서 자란 것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중학생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며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한 명이 생일 파티에 초대했던 모습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되도록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없었던 저는 호기심에 참석했고 꽃과 함께 그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신기하게도 친구의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지 않고 집에 계시며 생일 파티 동안 우리가 먹을 음식을 주방에서 요리하셨어요. 그리고 친구의 엄마는 아버지께 이것저것 시키기도 했고요.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엄하게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남자가 주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가 집에 있는 시간도 적을 뿐더러 주방 근처에는 드시도 않으셨다니까요. 제 친구의 생일 파티에 다녀와서 언니랑 오랜 시간을 얘기했어요. 집에서는 셋째이고 오빠, 언니와 저 셋이 있었거든요. 언니도 알고 있었어. 남자도 부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란 걸 이제 알았어요. 우리 집과는 달라 너무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고생만 하는 걸 보면서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생각만으로도 지겨웠던 것처럼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사실 아버지와 언니는 서로 앙숙함이 있었는데 중학생이 되고서 점점 자기 생각을 주장하던 언니는 항상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듣곤 했어요. 맞았는데 여자가 조신하게 다니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저 같으면 혼나는 게 무서워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을 것 같은데 언니는 뭔가 도전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속하여는 아버지께 반항을 했고 그럴 때마다 혼인하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었고요. 어쨌거나 어릴 적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서인지 언니는 미국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가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저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죠. 언니와 다르게 순종적인 성격을 가졌던 저는 결혼을 할 때도 아버지가 이어주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제조공장의 격리로 일회할 때까지 연애 한 번을 못했던 저는 어느 날 결혼할 남자라고 사진을 내미는 아버지의 말에도 싫다는 소리 한 번 못하고 알겠다고만 했어요. 그때 갑작스런 제 결혼 소식에 친구들이 놀라서 난리를 쳤죠. 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본 남자랑 결혼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 아, 싫다고 해 그러니까. 야, 내 인생이야 한 번 결혼하고 난 끝이라고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더 싱숭생숭해지기만 했어요. 평생 아버지께 복종하며 자란 저에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난 것인지 한 번은 엄마가 저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하셨어요. 여행에 야, 이건 익혀로, 니야, 싫으면 그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해드리려고 해요. 마침내 엄마는 저를 위해 제 편해 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벽을 넘어가는 일은 저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었고 결국 저는 아버지의 의지대로 정해진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기 전까지 2번만 된 그 남자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키도 컸고 청결한 끼가 있었으며 시댁도 괜찮은 집이었기에 결혼 준비를 하며 흔히 있는 어려움이 없었죠. 모든 게 좋았지만 아쉬운 점은 부부 사이에 감정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결혼이 흔했지만 제가 결혼하던 시기에는 연애 후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중매 결혼은 없었지만 여성으로서는 아쉬웠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신랑을 돌보라고 당부했어요. 가서 시댁 어르신들에게 공손히하고 부모님께 미련 없이 가셔서 부모님도 잘 보아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시부모님은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훔치시고 계셨고 시집가서 잘 챙겨 먹으라고 말했어요. 신랑이 잘 안 먹으면 내가 골짜기에 빠지고 말하라고요. 엄마도 아빠의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고 했었죠. 친정에 가면 걸음도 못하는 건 안타깝게도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한때 친정집에서 지낼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눈물이 계속 나고 있었죠. 제가 그렇게 울고 있는 사이에 남편은 멀리 주막에서 먼 산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제 눈물을 닦아줄 생각도 위로해줄 생각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외로운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죠. 시댁 분위기는 저희 집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조상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남자의 권위가 최고로 크죠. 남편도 친정처럼 장남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맏며느리가 되었고 8 식구의 살림을 책임지게 되었어요.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죠. 예를 들어 밑반찬이 이게 뭐야? 이렇게 시큼하게 만들었나? 무슨 맛이야? 미안하지만 소금을 더 넣을까요? 이런 식으로 핀잔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한마디 해도 옳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정말 속상했어요. 그때부터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었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가고 싶은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밥 차려 먹고 일하러 나가면 저녁에 들어와서 또 밥 차려 먹고 일찍 자는데 내가 낮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녁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돌같이 보이던 남편이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2 아이를 낳았습니다. 장남은 시집에 가고 처음 아들이 태어나자 너무 안심했죠. 첫 아이가 태어나고 몇 년 후에 둘째도 태어났는데 둘 다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집안 살림은 제 몫이라고 여겨졌으니까요. 어른들이 모임에 나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란 말도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떠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버텨낸 것인지 아쉬워요. 친구들은 답답해했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존의 함께됨을 강조한 말을 주신 저에게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서로의 어른이 한 사막을 보여주었다. 순환, 그들의 생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기하. 그 과정에서 남편의 동생들은 결혼을 하고 그것은 오히려 그녀가 눈치채지 않아도 되도록 돌봐주고 있다. 동생들은 대학에 다닐 때에 커서 짐을 아울러 자기 진로를 뚜벅뚜벅 걷어내고 있던 저의 몸을 떼줘서 저는 더 이상 아이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그 순간 병을 얻게 된 거예요. 병은 저희 큰 아들 석진이었어. 아버지,
왜 그리냐? 나도 싫어.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가 마땅치 않게 느끼게 해. 그래서 나는 왜 아버지 말을 듣어야 하는 거란 말이야. 아버지는 나에 대한 흥미조차 없으면서 간선히 겪어 전 오빠의 것과 비교해 똑같이 대우해줘. 나는 그렇지 않아. 난 누구해. 어등분 다루시지 않는 거 너무 민망해. 그렇게 두먼지었다 올릴 거임. 저희 아들과 남편은 한 번 만나면 자기 자신을 날카로운 것인 듯해 모르고 그것에 너 어디 다른 한 것에 오픈 안 했다. 둘 다 아는 누가 같은 좌표를 방문해 고요했어. 상태는 첫 번째부터 제대로 명백하지 않았어요. 집안일에 그러한 관계가 책에 티나기 시작하던 싫어요. 하나 중요한 더 단해질 때조차 인남하나 그녀의 집을 설명하고 그것이 시작점에 드러났다는 지난 것입니다. 연결부당을 이 정도로 벌어진 것을 보면서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집에 오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도 걱정이 더해지고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이미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만 하는데 집에 와서 마음이 편하도록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석진이만 또 난리를 피우는 것, 또한 아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이유도 없이 못된 짓만 저질러요. 어떻게 해도 그냥 제 귀찮음을 느끼는 듯 아무 말도 듣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둘째는 아예 집에 있는 듯 없는 것처럼 아랑곳없이 사는데 가끔은 어떻게든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해왔던 것이 헛되게 느껴져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자식 농사는 이렇게 힘든 걸까라는 생각만 가라앉지 않았고 화목한 가정이라는 벌어진 상황이 더욱 괴롭게 했어요. 결국 그날 엄마는 아들에게 새로운 여자를 소개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녀가 나타났을 때 엄마는 오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어요. 그 여자는 아들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 보였고 사실 10살 이상 연상이었다고 해요. 엄마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회가 남아도록 자리를 피우게 되었답니다. 후에 아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들이 40대 여자와 결혼할 것이냐고 물어본 엄마의 질문에 아들은 엄마, 나는 수연을 많이 사랑해. 수연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그만큼 행복한데 없으면 살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개입하면 곤란할 것 같아 라고까지 말했답니다. 제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야 했던 일은 아니에요. 아들과 남편 사이의 갈등은 매우 깊었어요. 아들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였고 상황이 그 정도로 악화되자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 앞에서 아들의 모습은 내가 없는 것처럼 부담스러웠어요. 아들은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결혼 소개를 보고 나서 집에서 그 두 사람을 지켜보았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남자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결혼 후에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 둘의 모습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웠고 특히 내 아들인데 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둘을 갈라놓고 싶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아들은 결국 우리 허락 없이 결혼 일정을 잡아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은 정말 황당해했고 그 무모자식은 마치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듯이 우리의 허락 없이 이삿증을 무시하고 망간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들 하나뿐이라 생각해서 이 아들 하나에게는 제발 크러치 좀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석진아, 네가 이래진 건 도저히 내 탓도 아님. 이날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남들이 하는 일 다 해주고 나도 가족을 먹여 산다고 노력했는데 넌 또 계속 매달리네. 내가 나 싫으면 그만하면 되지. 아니었는데 어머니 나에서 이성미가 나왔단 거 알아. 남편의 성격처럼 이 자식이 난해할 게 틀림없겠어. 그나마 둘째는 다행히 그런 성격이 아닌데 남편과 같은 인간이 하나만 더 생겨도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아. 되도록 상황을 스스로 다루려고 노력하지만 결혼식 날짜는 점점 가까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상견례 날짜에 관해 진지하게 얘기해보니 그 여자 집에도 아이들이 함께 상견례에 참석하자고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적절한 이유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답변이 돌아왔어요.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점점 걱정이 쌓여갔지요.
내 안이 타들어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정한 첫째는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결국 결혼식 당일이 되어버렸어요. 호적을 파서 벌금을 받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부모 자식의 깐 천륜 때문에 어찌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결혼식에 함께 가자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호전적으로 반응했어요. 결국 남편 없이 나와 둘째 아들이 결혼식에 참석했고 혼주석은 혼자 덩그러니 앉게 되었습니다. 상대편 혼주석은 아예 빈자리였는데 친척 어른이 앉을 자리가 없다며 자리를 날려버릴 생각도 없었어요. 당당히 친척이 없다 말하며 자리를 비워뒀는데 결국 나도 체념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친척들 앞에서 납부하려던 짓인 제 탓이겠지만 아들은 제대로 어린 건 제 잘못이죠. 그 와중에도 아들을 보며 좋다고 웃으며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한숨만 퍼졌어요. 듣기 힘든 결혼식에 참석한 친척들에 시달리며 드디어 결혼식이 끝났고 아들은 신부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밝게 웃으며 떠나는 둘을 보며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알콩달콩 잘 살길 바라며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결혼식을 올린 후 살아가는 것만이라도 평범하게 남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첫째는 결혼한 후에도 집에 많이 들르지 않았어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내가 아들 집에 가거나 혹은 밖에서 식사하고 헤어지는 것만이었죠.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겠다는 아들의 연락을 받자 나는 야단을 쳤어요.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 거야?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시부모이자 3아이도 생겼는데 축제에 집에 오지 않겠다는 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네 아버지와 마주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버지는 이미 종적이 사라진 것이라는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찾아가 인사하고 싶어 할까? 너, 내가 그렇게 길러놓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되었니? 왜 이렇게 변했니? 이런 말을 내뱉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겨서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아들을 돌아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추석 때 꼭 와서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게 제 당부라고 부탁을 해봤어요. 가족의 유대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내 부탁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말은 없었지만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깔렸어요. 아들이 오지 않는 게 서운했죠. 편안하고 휴식을 해야 할 집이 오히려 가슴만 답답한 곳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자꾸 밖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일부터 일하게 됐는데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정호원 마판찬 칩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점이 있던지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집에서만 지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에게는 소극적이었는데 일을 시작하니 좋은 점도 많았어요. 시간도 잘 가고 친구들과 호감을 두루 품으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어요. 집에서는 사는 게 진짜 재미있을 일이 없었는데 일하면 웃을 일도 생기고 용돈도 벌 수 있으니 참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평생 사업 마음으로 먹고 산 적은 없었어요. 결혼 후로 생활비로도 바쁘게 소비했으니까요. 그렇지만 1,000만 원으로도 좋은 옷을 살 수 있었고 집에서 고기국을 만들어 큰 아들 집에 갔어요. 첫째는 겨울에 찬바람으로 자주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뜨거운 국으로 감기를 내리곤 했어요. 제 월급은 다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게 되니 아픈 손가락부터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힘들게 만들어서 줬어요. 저는 아들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엉망인 저는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현진아, 혐의사의 손소독이 따끔하니까 고생하겠네요. 둘째와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가다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첫째는 아들만 탓하고 있었어요. 정말 속상한 마음이었구나요. 아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서 화가 나더라고요. 이러니까 정말 너무 속상해요. 지금까지 아들을 원망했는데 옆에 사는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들만 탓하고 있었는데 속이 쑤셔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 대체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고 며칠 뒤 둘째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첫째가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너는 나의 엄마와도 연락을 끊고 살기로 했다면서 말을 해야지. 왜 이제서야 하는 거야? 라고 말했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실수했으면서 아들은 죄송하다 말했습니다. 받을 애를 먹더니 나를 만날 생각인 것 같아 당장 엄마를 만나자고 하더니 그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미친 듯이 밥도 안 해주니 얼굴이 커지겠어. 피골이 상접해 가서 먹지도 못한다는 거 아닌가 싶어 야단을 쳤더니 밥 더 먹도록 해주세요. 야단을 치기도 하고 신뢰를 한감이 들었습니다. 그 고되고 지친 생활을 견디며 힘든 아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밥을 먹이고 야단치고 싶어 밥 먹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마침 남편이 저녁 약속이 있어 집으로 와달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내가 해준 반찬으로 먹는 밥이라 그런지 정신이 없이 먹더군요. 밥 두 그릇을 거뜬히 비우고 난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근황을 묻기 시작하는 아들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들어오니 오랜만에 엄마 반찬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서였어요. 무슨 소지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가 종종 있는데 그랬는데도 어쨌든 반가운 말을 듣게 됐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에 기뻤어요. 그래서 임신 때의 충격적인 상황 때문에 더 이상한 것 같았어요. 거기 공급 지역 같은데 공기도 안 좋을 것 같아서 10주라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머니도 한번 물어봤는데 그게 수연이 입덧이 심해서 좀 예민하다는 거야. 어머니가 나중에 안정되면 수연이와 함께 올게요. 어머니가 너희 사는 집에 가서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까지도 시어머니가 집에 걸음을 못하게 하는 건 혼란스러웠어. 아들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어. 손주가 생겨 반가운 마음이 순식간에 식고 말았거든. 정말로 진심으로 두 사람을 이혼시키고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어. 그날 아들이 가는 길에 아래 반찬을 손에 쥐고 보내주었죠. 얼마 동안 소식 없이 보내냈습니다. 때때로 아들이 휴대폰으로 보내주는 초음파 사진을 보며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볼 수 없었어. 그러다 분만일이 되어서 아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을지 가능하다. 전화를 걸었더니 또 받지 않는 아들이 어쩌죠 그러더니 문자가 왔어요. 엄마, 당분간 연락 못 드릴게요.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무슨 일인지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못한다는 말이 많이 있는 문자였어요.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신경을 끊어야겠다고 계속 이러다간 내가 너무 못 살겠다고 느꼈어요. 손주도 아들도 며느리도 너무나 궁금하고 보고 싶었지만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게 무슨 가족인가 싶더라고요. 누굴 다 타겠어요. 내가 내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운 탓인걸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는 건 금방 안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연락이 끊어진 시간만 자그마치 3년이 지났어요. 정말 황당하지요.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고 해놓고 3년 동안 한 번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론 걱정되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신났는데 받지를 않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끔 생존 신고를 하듯이 문자가 온다는 소리에 살아있구나 하지만 그마저도 없었다면 경찰서에 신고라도 할 판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모질게 되는 건지 싶어서 우습다가 곧 이 녀석이 무슨 사정이 생겼나 싶지 않겠군 엄청 다양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에게도 이렇게 모질게 같다며 인연을 끊고 아들 하나 없는 셈칠까요? 비스듬히 현들어 넣어 가슴이라고 하는 말을 해야 하고 기다려서는 안 되는 연락 한 주 있지 정말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 때를 보내게 되었어요. 현진아, 너희 형의 주소를 진짜 모르겠어. 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만 3년이야. 이놈의 2개월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엄마도 형을 아직 몰라 하물며 그 인간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엄마와 나한테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냥 아버지 말대로 있고 살아야겠다 말해. 그게 송편의 인생 아니겠어. 말처럼 쉽지 않은 줄 알아. 너도 나중에 차가운 식사를 하게 되는지 봐. 너의 말이 맞는지. 둘째마저도 자기 형에게 마음을 돌렸고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없겠어?
기다림은 한두 번쯤은 상상이 되겠지만 남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아무리 피를 나눠 놓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이건 우리 형제의 천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 배 아픈 아빠로서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싶어서 둘째에게 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고, 그때부터 첫째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첫째와 연락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서 집 주소를 받을 수 있게 됐어. 그 친구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결심해서 주소를 알려줬다고 해. 그러면서 부디 놀라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당부의 말도 남겨줬다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뛰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길래 말이지. 둘째와 나는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어요. 둘째는 걱정해서 챙겨준 청심환도 꼼꼼히 챙겨 먹고 우리 손을 잡고 그 집으로 나섰어요. 알고 보니 우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운데도 왕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기이했어요. 화가 차차 가득 차오르지만 겨우 참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형, 나야. 둘째가 누구인지 알려줬지만 문을 여는데 한참 걸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더욱 짜증났고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마침내 문이 열렸고 첫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며 나를 보더군요. 내가 모르고 왔나? 라며 말했지만 거들어준 첫째가 문을 열어 손녀과 함께 외부로 나왔어요. 첫째는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고 거실에 있는 며느리와 손주를 보았어요. 며느리는 미끄럼 없이 서 있었고 손주는 첫째의 뒤에서 서 있었어요. 첫째는 인사하듯 말했어요. 신적을 봤어도 인사도 하지 않으셨네. 몇 년 만이야. 말하자마자 속이 담담해져 자리에 앉았어요. 며느리 뒤에 서 있는 손주를 보니 익숙하지 않은 피부색을 보았어요. 여자아이를 얻었는데 피부가 까맣고 머리카락이 난발한 흑인 아이였어요. 낯선 피부색에 당황했지만 곧 그 아이를 내 손주로 받아들였어요. 아이의 얼굴을 좀 보기 위해 오늘은 머리를 깎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엄마, 아이가 어디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며느리 뒤에 서 있는 아이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저는 아이를 쳐다보았고 며느리를 올려다본 순간 뭔가 감이 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쳐다보았는데 아들도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내 손주가 흑인이라니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내 손주라고 하악하악 이딴 식으로 말하면서 일어나서 며느리 쪽으로 가서 얼굴을 쳤어요. 아들도 때렸죠. 유분수지를 키우다가 내 손주를 흑인으로 키운다니 이런 일이 어딨어? 새끼나 되고 싶으면 밑보내 주거나 가게나 해라고. 엄마, 미안해요. 정말 화가 나서 이랬어. 생각도 못한 일이라서 죄송해. 분개하고 이해하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 위압제 위물장이 무너지고 서서히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어요. 놀란 둘째가 내 곁으로 와서 저를 위로했지만 뒤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첫째는 미안하다며 내 앞에 꿇어앉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중에 미친 며느리라고 하는 여자한테서 들은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갑자기 찾아온 일이지만 오늘은 진정한 남자의 혼잣말이었어요. 내 귓가에 완전히 들렸고 그것에 반성의 기미라도 보이는 그 자에게 얼굴을 마주쳤어요. 중간에 문이 열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더맨졌어요. 아들 둘이 쟤를 붙잡고 있는데도 우리 집에 환장하는 소리가 청개각에서 들렸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쥐어찢고 죽일 힘으로 뒤었어요. 파악했다면 죽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쟤는 폭주했고 나이를 잊은 무슨 힘이 나타났어요. 아들들이 붙잡고 겨우 멈췄지만 더 이상 그곳에 아들들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죽을 죄를 지어 서 있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아들도 제 말을 듣고 따랐고 며칠 뒤에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모든 일을 아들의 입에서 들었더니 그 여자에게 속아 이용당한 것이었어요. 군대에서 전역하고 아버지와 갈등이 많았죠. 아들은 엄마같이 자기를 챙겨주는 여자에게 매료되어 부모보다 그녀를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사귀는 기간이 늘어나며 그 여자가 매우 과한 아들은 결국 반대했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에도 친구들과 함께 클럽과 나이트를 다니며 남성들과 사무쳤다고 해요.
밖으로 나가서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싫었지만 그 여자에게 버림받을까봐 아들은 눈 감아주며 계속 살았어요. 그렇게 아이가 생겼고 그때 희망을 다시 품었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흑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요. 아들도 크게 놀랐겠죠. 그러나 그 여자는 이를 부정하지 않고 아들에게 부모의 지위에 대못을 박았다는데 약점을 파악해 아들을 조종해왔던 것이었어요. 아들은 나중에 잘못된 선택을 깨달았지만 아버지의 책망과 실망을 견딜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 여자는 아들에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세뇌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 이외에는 존재감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동안 나를 많이 그리워했다며 다 큰 아들이 안겨서 오랫동안 울었다고 해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나도 울었어요.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며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야 했는데 더 이상 그 여자가 아들 주위를 맴돌아 다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혼 소송과 친자관계 부인 소송을 함께 진행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아들을 십수년 동안 이용해온 그 여자가 아들을 손쉽게 내보내주는 것이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소송을 통해 모든 것을 받아내고 재산도 회수해야 했어요. 소송 진행 중에 그 여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고 끝까지 복종하려 했지만 우리가 결론을 내린 후 그녀는 모두를 챙겨 떠나게 됐어요. 완벽한 승리를 거둔 셈이죠. 그 후로 마음이 한결 가물해졌고 모든 것이 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 후 첫째도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고 남편과 아들에게도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행운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큰 소리로 말싸움하지 않고 실수를 묻거나 화내는 대신 솔직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삶을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타인들이 아이들이나 남편, 가족들을 잘 살게 도와주면서 나아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어요.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해졌어요.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요. 감사합니다.